세계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맡고 있는 이건흥입니다. 지난 2017년 6월달이죠. 연세대학교 전 문정인 교수님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 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이 핵하고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면은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상의를 해서 한미 군사 합동 군사훈련을 갖다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용의가 있다. 그리고 사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극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역대 정권에서 이와 같은 당당하게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 정권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협정하자고 하면은 토사광란증을 일으키면서 소화가 안 되는 남한의 반통일 세력인 조선일보라든가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런 친일 수구 세력들이 문정인 교수 말에 대해서 미국 정책에 위배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다 기억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미국이 뭐라고 무슨 심기를 건드리고 이렇게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아가면 어떡하냐고 아주 거의 맹렬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정인 교수를 그렇게 비난했던 세력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제 때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이 친일 악질 분자들이 해방이 되었고 바로 친미주의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이런 통일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방 이후 거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60회 이상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민족의 국가 이익에 대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쿠데타라든가 부정선거로다가 당선이 돼가지고 마치 중국의 천자를 알아내려 가듯이 미국이라는 이 대국에게 거기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그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무기 구매를 목적으로 해서 미국에 가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게 여태까지 와왔던 사실 아닙니까? 지금 자료 좀 남기려고. 지금 뭐랄까 미국 무기 구매를 위해서 이 손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 서민들이 복지 비용으로 써야 할 그 세금이 어마어마한 미국 무기 구매 목적으로 다 사용하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전 세계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또 이혼율 1위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미국에다가 우리가 무기 구입하는 것이 보니까 36조 원인가 이래 됩니다. 이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부정선거로다가 당선된 그 대가로다가 2014년에 78억 달러, 약 한 9조 원어치 무기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뉴욕타임즈에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더 한심한 건 여기 지금 사진 자료에 나오지만은 전두환하고 레이건하고
그 5분 만났습니다. 예? 이건 외교상 결례일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왔어요. 근데 전두환 오고 레이건 오고 5분 동안 만난 걸 갖다가 여기서 뭐 양 정상 간에 뭐 의기투합을 했다는데 이렇게 언론에서는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5분 만나면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끝난 겁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사상 유례 없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1700만 촛불 시민혁명의 힘으로다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로다가 당당하게 미국과 그 트럼프가 여기 지금 최고라고 그 손가락 올린 거 봐요. 언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정말 정상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라든가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용납할 수 없다고 그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시민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CIA 그 공작 정치가 펼쳐왔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30년간 군사 독재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지금 나오다시피 그 주한 미군 사령관, 그 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 CIA 한국 지부장으로 아주 잘 짜여진 이 틀에 맞춰서 공작 정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사진은 그 이후에 지금 그 87년 그 이전까지는 비밀 해제 기간이 지난 그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입증이 됐지만 87년 이후 자료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전두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의 기회를 미국 CIA 공작에 의해서 87년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2007년 BBK 주가 조작 사건 이명박이 한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지금 박근혜가 이게 부정선거로 그 당선이 됐던 것들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2017년 촛불 대선 전국에서 성주에 주한 미군 사령관에 의해서 사드 알박기 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밝혀지지 않지만 비밀 해제 기간이 지난 87년 이전 거는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30년 지나고 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공작 정치를 펼치고 있었다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비밀 해제 기간이 지난 외교 문서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작 정치를 펴왔던 그런 사실들의 근거는 주로 소련은 견제하기 위해서 남한의 군사 방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 박정희 5.1 쿠데타와 전두환 5.18 광주 학살이 진행됐다는 내용들이 비밀 해제 기간이 지난 그 외교 문서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하고 5.18 광주 학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남한의 그 공산화를 막겠다는 명분으로다가 미국 CIA에서 공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5.16 군사 쿠데타하고 5.18 광주 학살이 가능했었던 것은 한국의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우리 한국
한국 군인이 부대 이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거 한미 방위 조약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당시에 그 미국의 맥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61년 4월 21일 날 박정희하고 쿠데타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던 내용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6 쿠데타하고 5.18 광주 학살이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것이 이 군사 독재 정권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어느 정도의 그 피해를 입혔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과 소련이라는 세계 패권 국가인 강대국이 해체가 되죠.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이 되죠.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전 세계는 사회주의 공산국가하고 소련에 미국의 자본주의 국가하고 양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그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약소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미국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 약소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미국 자본주의 국가 체제하고 소련의 사회주의 공산 체제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지금 쭉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유럽에 보면 여러분 아다시피 동구라파, 동유럽이라고 하죠.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거 다 공산화가 됩니다. 소말리아, 카메룬,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북한, 베트남, 몽골, 버마 이런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로다가 공산국가로다가 전환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동구가 그 사회주의 국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구가의 군사 방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미국의 군사 기지를 일본에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본에 대한 그런 CIA에서 공작 정치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의 그 A급 전범들, 그 도쿄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이 A급 전범들을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전수조사하는 과정에 지금 아베 총리의, 지금 현재 일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 되는 이 지금 아베가 어렸을 때 이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이 기시노부스케가 열렬한 반공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영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걸 갖다 알아내고, 야, 이거 충분한 이용 값어치가 있다 라고 판단이 서서 기시노부스케를 석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시노부스케는 바로 미국의 CIA 공작원으로 활동을 하고 친미주의자로 둔갑이 돼요. 그러면 기시노부스케가 어떤 인물이냐? 과거 만주국 총무청 차장 출신입니다. 그러면 총무청 차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조선 총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도쿄 형무소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죠. 전범으로다가. 근데 그것을 갖다 석방시켜준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의 분위기라는 것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국민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킨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아주 냉담했습니다, 반응이. 그 대신에 그 공산당을 비롯해갖고 진보적 그 좌파 정당들이 일본 국민들한테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폭넓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미국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일본이 합법적으로 공산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로 기시노부스케를 앞세워 갖고 1955년 11월 달에 미 CIA 중앙정보부 어마어마한 수십억 달러에 대한 이 공작금을 가지고 군국주의자들 갖다가 과거
만주국 관료들, 만주 국나라비 출신들, 그 다음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포섭을 해서 일본의 극우 정당인 자민당 정권이 창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A급 전범들 이것을 다 사형시켜야 될, 교수형으로 보내야 될 이 군국주의자들을 갖다가 살려내가지고 키시노부스케를 1957년 2월 달에 일본 총리 대신으로다가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은 키시노부스케를 앞세워갖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동북아 군사 전략 기지를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 팀 와일러 기자가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비밀 문서, 해지 기간이 지난 비밀 문서를 일일이 분석을 해서 불타버린 CIA 영역이라는 이런 책을 2008년 5월달 미국에서 뉴욕에서 출판해갖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에는 한반도 분단,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 이거 전부 미국 CIA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다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1960년대 우리 한국의 경제 수준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못 살 정도였었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66억 달러라는 원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P가 79달러였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66억 달러라는 이 엄청난 경제 원조는 남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박정희가 일본하고 한일회담, 그 대일청구권자금 받았을 때 그 돈이 3억 달러에 무려 2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원조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승만 정권의 그 리더십 부재하고 미국의 경제 원조만, 그 단물만 빨아먹었던 이승만 정권의 이 악질 친일파들이 그 지독한 부정부패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이후 완전히 산업시설이 다 폐허가 됐는데 이것을 산업 생산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복구하는 자립경제가 아니라 먹고 쓰고 마시는 부호물자가 대부분이었었어요. 예? 미국은 과잉 생산된 쌀, 밀, 옥수수 이거 재고 정리하려고 미국에서 이거 바다에다 다 버립니다. 일정량은. 그런 잉여 농산물을 한국에 보내와요. 저도 어렸을 때 천주교 성당에서 옥수수죽 먹은 기억나요, 저도. 예?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예? 이와 같이 미국의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 원조하고 이승만이가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가고 하와이로 도망치다 보니까 남한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쌓입니다. 반대로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어땠느냐? 북한도 역시 똑같이 한국전쟁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소련하고 그 동맹국들이 적극적인 지원으로다 한국전쟁 이후 3년 만에 전후복구뿐만 아니라 천리마운동이라고 하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다 성공시켜가지고 1960년대 초에
북한의 경제력은 세계 50위였고 한국은 101번째 꼴찌였었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미국은 멋지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남한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이 북한을 동조하고 부러워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날 것을 가장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60년대 초에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것은 전 세계 소련이 공산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확대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공산화가 진행된다는 공통점을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로 코앞에서 일어났던 여기 체게바라오고 피델 카스트로오고 쿠바 반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중남미가 공산화되고 또 동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택동 공산당이 장기석 국민당 정권을 갖다가 대만으로 쫓아내가고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된 지 10년 만에 1960년대 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10월 달에 핵실험을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동북아 국제정세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공산화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소련의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걸 막고 중국 봉쇄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A 미 중앙정보부 공작에 의해서 엄청난 자금으로다가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일본 자민당 정권 탄생과 같은 친미 정권을 갖다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 친미 정권을 갖다가 한국의 학생들이 부정선거로 강제로 쫓아낸 4.19 학생혁명을 미국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반미혁명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남한에 친미 정권을 이제 세워야 된다고 딱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한국의 이 4.19 학생혁명이 그 당시 마침 일어났던 쿠바 혁명같이럼 쿠바 혁명같이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남한도 쿠바같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돌아오는 걸 갖다 가장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한의 그 친미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강하게 배제됐었습니다. 내재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 경험했겠지만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사회적 혼란이 왔습니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무수히 많은 데모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휴팔리 보고서가 딱 올라왔는데 이게 워싱턴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한에 있는 민중들이 남한 정부에 대해서 반심리적인 이게 결국은 미국의 반미 감정으로 폭발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급한 보고서가 워싱턴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휴팔리 보고서가 올라간 지 딱 한 달 만에 메카라비 대사가 1961년 4월 11일 날짜로다가 지금 남한의 현상은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남북 통일 문제가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다. 이건 참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보고죠. 그래갖고 이 메카라비 대사가 보고서를 올린 지 딱 한 달 만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그 당시에 미국 CIA CIA 델라스 국장이 올려보세요.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자료 엄청나게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올린 보고서냐면은 이게 CIA 미 중앙정보부장이 케네디 대통령한테 보낸 보고서입니다. 이게
적어도 1961년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자기는 델라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국 B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박정희 5.16 쿠데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가 CIA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해외에서 벌린 공작 정치 중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이 비밀문서입니다. 여기 비밀문서에 따르면 1961년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미 감지를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을 해서 무려 8차례나 보고서를 올리고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누구한테 케네디 대통령이 직보를 합니다. 이게 중앙정보부 장관 CIA 국장이.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미 5.16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감지를 했었고 미국이 공작에 의해서 묵인 방조에 의해서 5.16 쿠데타가 일어났더니 이 증거 자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이 어땠었느냐?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에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이 그 새벽 3시입니다. 그 당시 맥브루더 주한 미군 사령관한테 긴급하게 요청을 해요. 이 쿠데타 반란군에 대해서 진압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브루더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이걸 그냥 묵살을 해요. 그리고 그 당일날 5.16 쿠데타가 일어난 날 바로 아침 10시에 맥브루더 주한미군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윤보선 대통령을 만납니다. 10시에 만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희 쿠데타군을 진압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묵인 방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갖다가 일으키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CIA 정보부 중앙정보위원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케네디한테 올린 정보 보고서가 뭐냐면 박정희는 일제 때 같은 민족을 배반한 민족 반역자인 친일파였었다. 그리고 이건 CIA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박정희는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자기 동료들 300명을 밀고를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 그 CIA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의 이런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미국 CIA 요원들은 뱀 같은 인간이라고 스네이크 박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정희는 자기 자신이 이 케네디 대통령 그 참모들이 쿠데타 리더가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에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미국 독립기념일이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그 날에 맞춰서 1961년 7월 4일 날 반공법,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이죠. 그거를 제정을 해서 나는 공산당이 아니라는 것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 입증하기 위해서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을 북한을 찬양했다는 유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반공법을 적용을 해서 죽입니다. 61년 10월 31일 사형에 처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47년 만에 무죄 석방됩니다. 박정희는 자기가 과거 공산주의자였었다는 그 신분을 씻어내기 위해서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을 갖다가 희생물로 삼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과격하게 반공 정책을 펼치는지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이 박정희가 이때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게 진짜 민족일보 사장, 이 조영수 사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좀 앞에 사진 좀 한번 백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 민족일보 그 신문 기사 있습니다.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서 이거 말이죠. 어?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잘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난 그 최초로다가 논설이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여기 지금 이거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다 끊어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 때문에 여기에 말이죠. 최초로다가 우리 조국 통일해야 된다. 외세 몰아내자. 그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그 방공부를 뒤집자고 죽여버렸다 그래. 이게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까운 인재들 너무너무 많이 죽였어요. 박정희가. 내가 뭐 하다 이렇게 또 딴 데로 갔네. 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게 금방 이거 보니까 기억이 나네. 무슨 얘기냐면 자, 자기는 이제 그 조영수 사장을 갖다가 그 죽여버리니까 제가 과거 공산주의자였었으니까 나 공산주의자 공산당 아닙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미국에서 그 CIA 요원들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박정희는 앞으로 더 이상 공산당 활동을 안 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일종의 면피가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5.16 쿠데타 일으키고 난 다음에 딱 6개월 만에 케네디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가요. 중국의 천자 아련하듯이 가요. 가서 뭘 합니까? 무기 사온단 말입니다. 에?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케네디한테. 케네디한테 가고 박정희 면박 많이 당하고 왔는데 망신 무지개 당해왔어요. 그거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을 들립니다.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일본에 들리는데 자기가 박정희가 만찬을 주최를 해요. 그 만찬장에 과거 만주 군관학교 교장이었던 나구모 신이찌로 나구모 준이찌하고 신이찌하고 틀립니다. 나구모 준이찌는 그 필요 없어. 아직 그 사람은 그 하와이 진주만 공격할 때 그 항공모함 그 기동 부대장이었고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나구모 신이찌는 만주 군관학교 교장인데 딱 교장 선생님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기를 선생님의 추천이라면 일본 육사 들어가게 추천하고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케다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모든 군국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칩니다. 이것이 일본 NHK 방송에 전국으로 생중계 방송 나갔어요. 이거 봐. 일본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자, 일제 때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한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쿠데타에 성공한 것이 일본 만주군관학교 일본인 교장 덕분이었다고 무릎 꿇고 술 따랐다는 이 자체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박정희에 대해서 나무모 신이치 교장이 인물평가를 합니다. 박정희, 닭깎기 마사오 생도는 태생은 조선인일지 모르지만 일본, 난 천황이라고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천황에 대한 그 충성심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웠다고 이렇게 인물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과거 만주군관학교
동기들, 일본 육사 자기 동기들,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자들 앞에서 아주 유창한 일본말로다가 나는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일개 군인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 근대화를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가장 존경한다. 그러니까 그 군국주의자들조차도 깜짝 놀라는 거와 조선 침략의 원흉은 이토 히로부미를 박정희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니까는 진짜 이거 웃을 수도 없고 당황을 해서 진짜예요 이거. 그리고 자기가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는 일본식 군대 교육 방식이 최고다 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갖다가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군국주의자들도 같이 저거 진짜 또라이 아닌가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자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거 사실입니다. 예? 개로구만 개. 그래서요. 국민이 개돼지인데. 그래서요. 어쨌든 박정희는 그 다음에 이게 정한론이죠. 이제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정복을 정한론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참 박정희는 옛날에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하면 말이죠. 일본 그 장교 복장을 하고 일본 장교 복장을 하고 멋들어지게 일본 군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다 외웠어요. 국민교육헌장에 일본 천황의 교육 칙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외워요. 그리고 자랑한단 말이지. 술이 취하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게 뭐냐면 1991년 12월 14일 날짜 중앙일보 연재가 됐습니다. 왜? 강창선 보안사령관이 회고록이죠. 연재를 했는데 강창선 이 보안사령관이 박정희가 71년 10월 쿠데타 계엄령 선포 한 달 전에 청와대에서 호출이 있어갖고 갔어요. 갔더니만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일본 장교 복장을 하고 가죽장화를 신고 말책찍 들고 말이지 일본 군가를 멋들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 기가 차가지고 강창선이가 박정희는 가끔 술 먹으면 과거 만주 군관학교 시절에 그렇게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게 오노 반복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63년 12월 달에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하면 외교 사도 짜듯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노 반복부는 그때 당시 일본 자민당 부총재였었어요. 그러니까 부총재 자격으로다가 그 대통령 취임하는데 특사 자격으로 옵니다. 근데 이 작자가 일본에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해. 박정희하고 일본 기자들 앞에서 혼내는 소리가 박정희하고 나하고는 부자지간일 정도로 친한 사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외교 사절단이 그러니까 따라서 내 아들이 경축일에 내가 가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 아니냐 하고 얘기했는데 그 행동은 박정희가 일본 천황한테 혈서로 쓰고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행위를 깔보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이건 외교상 엄청나게 결례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정식적으로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이 한마디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 일절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만 하고 있는 박정희에 대해서 그 당시 대학생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반복구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오이라 외상, 오이라 외상은 여러분 잘 알죠? 김종필이고 오이라 외상하고 그 비밀 메모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한일회담할 때. 근데 이 오이라 외상이 나도 조선에 있는 장관들한테 김군, 이군, 박군이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유교 사회에서 내가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부장적으로 이것처럼 모욕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그 인식과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굴욕적입니다. 그냥 일본에 대한 그 뼛속까지 군국주의 일본 친일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박정희가 키시노브스키한테 형님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일본이 우리보다 발전했으니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어.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좀 키워주십시오 하고 훈장을 날아줍니다. 조선 침략의 A급 범죄자들한테 훈장까지 달아주고 굴욕적인 이 저자세를 폈더니 이 자체만 이라도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어쨌든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북한과 남한의 그런 그 경제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배 이상 북한이 그 경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국이 남한에 대한 정책은 어쨌든 북한 공산당과 이겨야 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버거 주미 대사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박정희가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왜냐하면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어가지고 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느끼고 재정 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위험 수위를 올라가니까 박정희가 화폐를 10분의 1로 평가절하는 최악의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화폐 개혁을 단행하니까 남한 사회가 전체가 엄청나게 혼란이 오죠. 그리고 박정희는 화폐 개혁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부정 축제자들의 그 검은 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은 은행 거래를 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다가 돈을 갖다 보따리째 놔뒀을 거라고 하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막상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나니까 그런 검은 돈은 거의 회수율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돈의 유통이 딱 멈춰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월스톱되고 말이 되니까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박정희의 이런 참 여기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고 그 버거 대사가 박정희에 대해서 이 무계획적이고 이 무원칙한 화폐 계획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근데 박정희는 화폐 계획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검은 돈들을 갖다가 좀 회수해볼까 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한국 경제가 침체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남한에 있는 공장이 절반이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경제 시스템이 그냥 크게 수렁에 빠져갖고 도무지 헤어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박정희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미국도 야 이거 박정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게 머리 싸매고 고민한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에서 한국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 원조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만약에 예금 동결을 풀지 않으면 9개월 동안 원조를 중단했다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적자를 메꾸려고 극복해보려고 화폐 계획을 단행한 것이 결국 실패로 끝나죠. 근데 미국의 그 힘에 의해서 박정희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때 이런 약점을 악용해서 미국이 비밀리에 박정희한테 종합 기계 제작소 같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대규모 산업화 전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본한테 예속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따 내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박정희는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좀
경제 발전하고 자립 경제를 하려면 공장도 세우고 산업단지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박정희 당연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반발하니까 야 니네들 그럼 원조 안 줄 거야 하고 버거가 왜 안 넣는 거예요 왜?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꼼짝없이 미국의 정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었고 미국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 이때 이제 미국은 박정희에 대해서 통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라 다리 국가를 통치하려면 버거 대사가 가리킵니다. 미국 정책하고 미국 그리고 통치에 대한 그런 근본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버거는 박정희를 잘 교육을 시켜서 미국의 대리인으로다가 미국의 허사비 노릇을 한 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는 장기판에 졸로 본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그때 당시 효력을 발생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당근하고 책직 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죠. 목적이 뭐냐면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이 군사 전략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대일 청구권 자금, 흔히 얘기하는 한일 회담을 하라고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아주 악질적인 한일 회담을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하라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일본은 이 한일 회담을 통해서 다시 조선에 경제 식민지를 할 수 있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시다 일본 총리는 이토 히로부미가 걸어갔던 길을 조선에 다시 한번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무릎을 치고 기뻐 놔뒀어요. 예? 이게 일본 요시다 총리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그 경제 식민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가지고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미쓰비, 스미모토, 가와사키, 도요다 이런 대재벌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본물 터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뭐냐면 한국전쟁 이후 여러분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동족 성장을 그 비극을 통해서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전에 내가 한번 강의 때 그 말씀을 드렸듯이 또다시 10년 만에 이런 초를 기회가 찾아왔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경제, 일본의 자금과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갖고 한국의 그 심각한 환경 오염인 공해산업을 한국에 떠넘기면서 결국은 우리는 일본의 하청기지가 되어버립니다. 1970년대 일본에는 그 카드뮴 카드뮴 중독에 의해 가지고 이따이 병이라든가 미나마타 병 같은 것이 창궐을 하고 이거 환경오염이 심각하구나 해서 일본에서는 대기 환경오염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갖고 일본에 있는 그 악성 그 아주 말도 못하는 그런 공해산업이 한국으로 본물 터지듯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원진 레이온이라고 하는 성명공장인데 이 성명공장은 사상 유례 없는 가장 공해산업의 대표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성면은 이렇게 이황화탄소라고 그래갖고 그 원진 유리 석류입니다. 이게 그 마시면 말이죠. 그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구별해가지고 급성 간암, 폐암 이런 데 걸려가지고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그 이황화탄소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독가스의 원료가 된 게 이황화탄소에 이게 원진레이온의 그렇게 그 무서운 것을 한국으로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1970년대에 박정희가 전국 방방곡곡에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새마을 운동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농촌에는 초가지금 다 걷어내고 성면으로 만든 스레이트 집으로 다 올려놨단 말이야.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는 그 당시에 농어촌 그 초가지금 위에 10채 중에 8채가 이 성면으로 만든 스레이트 공장입니다. 근데 이 스레이트 원자재를 독점 공급해갖고 재벌이 된 회사가 벽산입니다. 근데 벽산그룹 창업자가 김인득이고 그 아들이 김희용인데 박정희 세 번째 형님 박상희 이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독립운동가이고 이것도 이 양반 더 소개 안 해서 어쨌든 대단해. 박정희가 제일 부러워하고 제일 존경했던 형님이에요. 지는 일본 천황한테 혔었지만 형님은 독립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상희 그 형님은 그렇게 그 11 대북 항명으로 돌아가셨지만 근데 늘 가슴이 아파갖고 그 박상희 딸 두 번째 딸 박선자하고 그 김인득이 아들 김용희하고 결혼을 시켜갖고 정경육착을 통해서 벽산그룹이라고 하는 대재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셋째 형 박상희의 첫째 딸이 박영옥인데 이게 김종필 마누라예요. 그리고 김종필하고 박근혜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촌 형부요. 어쨌든 간에 그 한일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그 공해 산업이 들어온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한국 경제가 일본 그 경제 의존 쪽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으로 예속이 됩니다. 그래갖고 한국의 그 대일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경제 식민지로 들어가는 전주국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버리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그 부품, 기계 부품 중에서 85%가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설비하고 원자재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그 조립해갖고 팔아갖고 거기서 또 돈을 이익을 얻으면 일본한테 또다시 그 비싼 그 원자재하고 그 기계들을 갖다 또 수입해갖고 껍데기만 조립해갖고 노동 집약적인 이런 무한 반복 시스템이 계속 고착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적자가 아주 그냥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고착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1966년도고 1968년도 약 20년 동안 대일 무역 적자가 무려 230억 달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일본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딱 고착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본 대일 무역 적자가 대일 무역 관계가 지금도 전혀 해소가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앙정보부 CIA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미국 공작이다 했는데 이게 다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국이 한국의 종합기계 제작소라든가 대규모 산업화 단지를 갖다가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피해가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대일 무역 적자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이 이미 우리는 구조적으로 일본의 경제 예속이 되고 무역 적자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 공작 CIA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 해제 기간이 지난 외교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5.18 광주 학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CIA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80년 5.18 광주 학살 당시 미국이 한국의 군사 작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군사 방위 조약에 따라서 단독적으로 우리가 대규모 군대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연천하고 파주 지역을 방어했던 그 휴전선 방어했던 노태우가 구사단 병력 이끌고 12.12 쿠데타를 일으켜요. 만약에 그 당시 북한에서 딱 밀고 내려왔으면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24단, 여기 지금 24단이 광주에 투입이 돼가지고 교전이 붙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7공수 여단, 이런 병력들이 광주에 투입이 돼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묵인하에 광주 학살이 저질러졌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당시 80년 여기 아까 내가 명함 먹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내가 참 김인환 선생님, 이분 내가 이 대목에서 말씀을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이분이 80년 5월 27일 공수특전단이 광주 도청 진압할 당시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세요. 이것은 광주 진압했을 당시에 미국 정부하고 전두환 신군부하고 일정까지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팀 샤록이라고 하는 그 탐사보도 기자가 그 2015년 5월 달에 5.18 비밀 문서를 갖다 폭로한 기자회견에서 발표자고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여기 그게 사진 나올 건데요. 그 팀 샤록 기자회견 장면이 이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글라이스틴 대사, 미 국무부의 이제 글라이스틴 대사가 80년 이게 5월 9일 날 글라이스틴 주 미국 대사입니다. 미 국무부에 보고서를 올려요. 그런데 미 국무부에 보고서를 올린 게 바로 체로키 파일이라는 비밀 문서예요, 이게.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갖고 이 비밀 문서에 의해서 전두환이가 그 자기네들은 남한의 그 비상계엄을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글라이스틴 대사한테 자료로다가 그 지시사항이, 업무 지시사항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팀 샤록 기자가 비밀 해제 기간이 지난 그 비밀 문서에 의해서 광주에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그 다음에 해병대 일개 사단 병력을 갖다가 투입하는데 여기 지금 그 아까 서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때 그 사인까지 했어요. 누가?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내도 좋다. 그래서 광주 학살이 자행이 된 거고, 바로 크리스토퍼 미 국무부 차관이 남한에서 지금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 시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 공문을 글라이스틴 대사한테 내려보냅니다. 이거 이게 그러면은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거 미국이 그냥 이게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전두환이가 무릎을 치고, 야, 이거 미국이 우리 지지한다 해가지고 5월 17일 날 전국 비상계엄을 갖다 확대를 해줘. 그리고 전남대학교에 제7공수 여단이 투입됐던 걸 갖다 그 제목을 뽑아가지고 비밀문서를 긴급하게 누구한테 카터한테 직접 보냅니다. 이게. 여기 다 나와있어.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학살의 주범은 지금 뭐 전두환이가 쏘라고 그랬냐 아닌 이런 개소리 떨지 말고 이건 말장난 하지 마라 그래. 이런 거부터 딱 시중 취재하고 보도를 해야지. 문서가 있는데 지금 아무리 전두환이가 했냐 아니니 뭐 헬기 요즘 JTBC 막 보니까 그런
아니 가려운 부분은 이쪽인데 왜 엉뚱한 데 긁고 있어? 핵심적인 얘기를 왜 안 하고 미국에 대해서 밑자도 지금 못 꺼내고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그래서 따라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사, 이 공작의 핵심은 대사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CIA 국장, 이 인물들에 의해서 여기 존 위컴 사령관하고 그 홀브루스 차관보 아주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자의 주미, 한국 유명한 놈입니다. 저거. 그다음에 지미 카터, 다 카터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 맥그루더 주한미국 사령관이 케네디 대통령한테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날짜별로 요약을 해서 수시로 보고했다는 거나 지금 5.18 광주 학살을 갖다가 글라시틴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고했던 거고 너무 일치고 정확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거 이상 더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게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 우리 들쥐새끼 때라고 하는 거 유명한 이 작자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무시를 해고 우습게 보면 개 돼지야. 진짜 이게 참 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요거 저기 막 그 비밀 해제 기간 지난 문서가 무지개 많은데 다 잘랐어요. 중요한 대목 3가지만 얘기할게요. 미 국무부에서 해제 기간이 지난 외교 문서를 통해 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군이 학생들이 그 당시 그 서울의 봄 기억하잖아요. 80년 5월 서울의 봄 때 한국 군인들이 학생들의 소요 사태에서 매우 그 전두환이라고 겁 안 먹었겠어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군대 이동이 안 되니까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부대 이동에 대해서 요청을 한 자료예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좋다. 그럼 제13 공수여단 병력을 어디로? 서울의 그 동남쪽에 있는 그 특전사 사령부로 이동 배치하고 7공수여단, 11공수여단은 김포반도로다가 이동 재배치해서 서울의 학생들의 소요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작전 명령이 떨어진 문서입니다. 이게 영문은 여기 탄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항의 주둔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이 병력이 대전 오고 부산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당시 해병대 1사단은 포항에 주둔해 1사단은 한미연합사 시아 부대이고 거기서 지휘 체계를 받으니까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게, 저도 그때 당시, 저도 갔어요. 저도 이거 옛날 생각, 이런 내 개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5월 15일 그 전에, 뭐냐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기 좀 운동한 사람들 다 기억할 거예요. 80년 5월에 봄 때, 전국 대표자 학생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김옥균 문교부 장관이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전국 대학생들이 대표자들이 모여갖고 유아여자대학교에서 밤새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의돼갖고 나온 문서입니다. 이걸 갖다 보고 온 거예요. 글라시틴 주미대사가 뭐라고 학생들이 얘기했냐면 5월 15일까지 전두환이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대규모로다가 학생 시위를 할 것이라고 일종의 선전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군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갖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했던 내용들 갖다가 여기 글라이슨 대사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좋다. 전국 비상계엄 확대하는 거에서 묵인하겠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이후로 다 광주 진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로서 기사가